네온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 위로 반짝이는 부산의 붐비는 거리에서 한 남자가 고급 5성급 호텔의 정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재계에서 유명한 억만장자 도현이다. 짙은 파란색 정장은 그의 큰 체형에 꼭 맞아 아주 정교하게 맞았습니다. 모든 걸음에서 자신감과 힘이 느껴진다. 밖에서는 그의 개인 운전사인 중년 남성 준혁이 고급 메르세데스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 준혁은 재빨리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잘 주무셨어요? 준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기 전에 중요한 사진 촬영이 있어요. 도연이 차에 타려고 할 때 갑자기 작은 인물이 나타나 그를 붙잡았다. 그는 몸을 굽혀 낡은 붉은 스웨터 밖으로 머리를 내민하기를 보았다. 당황한 눈은 그를 직접 보지 않고 한쪽으로만 시선을 돌렸다. 도연은 몸을 굽혀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 당신은 따뜻하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한번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이 여자는 하루 종일 가게에 맴돌아서 손님들을 겁주어 쫓아내요. 근처 편의점 로고가 인쇄된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성이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움찔하더니 반사적으로 도연의 손을 놓고 달려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 남자는 분노하며 투덜거렸다. 항상 여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거나 그냥 서서 물건만 바라보곤 했어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연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게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럼 그는 뭔가를 훔친 적이 있나요? 그 남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직은요.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보고 만질 뿐이에요. 그냥 훔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저는 누군가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그는 상대방의 당황함을 무시하고 차에 올랐다. 차가 굴러가자 그는 좌석에 기대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겁먹은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늘 떠올랐다. 몇 분간 침묵한 후 그는 천천히 말했다. 준혁아, 좀 천천히 운전해.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싶어요. 준혁은 놀랐지만 곧바로 따랐다. 예, 선생님. 차는 부산의 붐비는 거리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달렸다. 도로 양쪽에는 북적이는 상점들이 있고 보도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합니다. 도연은 그 작은 인물을 찾기 위해 군중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또 다른 편의점 바로 앞 보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몇 개의 동전이 들어있는 낡은 골판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숙이고 손에 플라스틱 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돈을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한 뒤 준혁에게 말했다. 차를 멈춰 그는 내려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 위로 드리워지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를 바라보는 동안 둥글고 검은 눈이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도연은 그 높이로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시 만나요. 그 아이는 마치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은 조심조심 돈 뭉치를 꺼내어 아이 앞에 있는 플라스틱 컵에 담아주었다. 그 소녀는 놀라서 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행복해하기는커녕 갑자기 잔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이상한 결의로 빛났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도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돈 필요 없지. 뭐가 필요하세요?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얇은 피부에 길고 희미한 흉터가 있습니다. 그는 상처를 가리키며 창 끝에 손을 얹었다. 저는 아프고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재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당장은 해결될 일이 아니었나.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살짝 떨었다. 낯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익숙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도연은 즉시 일어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서가, 나랑 같이 타.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차 문을 열었다. 차가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밖에 있던 군중은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한 차 안에서 아이를 돌아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물었다. 근지야. 아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야, 너는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거야. 그 차는 두 사람의 운명을 싣고 시끄러운 도시를 질주했습니다. 한 명은 사회의 최상위에 있고 다른 한 명은 사회의 최하위에 있었습니다. 운명은 그들을 같은 여정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차는 부산의 복잡한 교통 속을 천천히 달렸다. 조용한 차 안에서 도연은 옆에 웅크리고 있는 마른 아이를 돌아보았다. 소녀의 눈은 여전히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깊은 곳 어딘가에서 희망의 빛을 감지했습니다. 은지야, 너 자신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도연은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물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의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은지는 거기도 좋아요 라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치료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작은 손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그녀의 셔츠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도연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도망간다. 도연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죽는 것을 기다리며 누워 있고 싶지 않아.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구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도시에 좋은 약과 의사가 있는 큰 병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충분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저를 고쳐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도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직 9에서 10살밖에 안 된 아이이지만 이미 강한 생각과 결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까지 계속 돈을 요구한 거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아래로 향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슬픈 듯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사회에서 불우한 어린이들을 믿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속아서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은지와 같은 아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은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당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도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그 맑은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은지는 순간 멍하니 서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벌렸지만 곧 조용해졌다. 도연이 공격하려고 돌아섰고 운전자는 여전히 열심히 운전하고 있었다. 준혁, 우리를 시리바동병원으로 데려가줘. 준혁은 약간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 선생님. 은지는 눈을 크게 뜬 채 혼란스러워했다. 병원. 뭐 할 거야? 도연은 소녀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를 냈다. 나는 당신을 건강검진에 데려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움직였다. 진심이에요. 왜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연은 웃었다. 그 소녀는 입술을 다물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이며 절망 속에서 여러 날을 살아온 끝에 흘린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병원 정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연을 알아보았지만 그는 그들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은지가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가자라고 그는 말했다. 은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은 항상 바쁘고 확성기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이 정기적으로 울립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도연은 환자 접수 창구로 갔다. 안녕하세요. 이 아이를 종합건강검진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말하며 병원 바입 카드를 카운터에 놓았다. 간호사는 그를 알아보고 놀랐다. 램 선생님, 저를 검사하시겠어요? 그녀는 은지를 내려다보며 억만장자와 함께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가 걷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고 거부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몇 분 후, 은지는 개인 진찰실로 옮겨졌습니다. 온화한 얼굴의 중년 의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석 선생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진찰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의사는 은지의 눈과 맥박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검진을 시작한 후 그녀 팔에 있는 흉터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추가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은지는 결과를 기다리며 도연 옆에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1시간쯤 지나서 현석 박사가 시험지 한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램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도연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의사는 은지를 바라보더니 다시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이기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그녀의 상태는 매우 빠르게 악화될 것입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럼 난 정말 죽는 건가요? 은지가 물었다. 현석 박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딸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어. 은지의 눈이 커졌다.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의사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치료 요법을 시작하기 위해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치료 비용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특히 최고의 약을 사용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도연은 주저하지 않고 돈은 문제없으니 최선의 방법을 쓰자고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간호사를 불러 은지의 침대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 소녀는 거기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야,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은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병원 침대에 앉아 다리를 가볍게 흔들었고 눈은 여전히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보도에 웅크리고 앉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질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한 억만장자와 함께 깨끗하고 따뜻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분주한 교통 상황을 먼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 거래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지만 아이의 생명입니다. 그는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현석 의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의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권위가 넘쳤다. 현석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적절하게 치료하면 회복률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했고 몸은 심하게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본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몸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건강을 확실히 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리고 그 다음에는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지 옆에 의자에 앉았다. 무서워요.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빙긋 웃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 은지는 고개를 들고 기다렸다. 인내해야 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은지는 오랫동안 그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한 가지 약속해줘요. 어떤? 약속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나를 반쯤 떠나갈 수는 없어. 도연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손을 들어 맹세했다.
약속해요. 은지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태어난 이후로 아무도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억만장자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속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집중적인 검사를 받게 된다. 그 마른 몸은 바늘을 쉽게 견딜 수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아플 때마다 도연을 돌아보면 된다. 도연은 항상 거기에 있다. 신문을 읽거나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 있었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듯이요. 어느 날 오후, 의사가 은지에게 정맥 주사를 놓을 때 은지는 도연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도연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약간 어리둥절한 듯하더니 가볍게 미소 지었다. 꽤 부유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은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연은 신문을 내려놓고 은지의 큰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도연은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당신을 만난 것처럼요. 은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부터 은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기는 병원에 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영양가 있는 음식에 자신을 아기라고 부르는 친절한 간호사들에게 그리고 매일같이 곁에 있는 도연의 친숙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은지 옆에 앉아 있을 때 전화를 받는다. 그 말은 그의 개인 비서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약간 걱정스러웠다. 도연은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무엇? 누군가가 병원에서 그와 어린 소녀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이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가 사생활을 두었거나 아이를 입양할 계획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언론에 관심이 없지만 이 일이 은지에게 영향을 미치길 원하지 않는다. 정보를 통제하세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양했다고 생각하게 두세요. 선생님, 이 소식이 퍼지면 선생님의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빙긋 웃었다. 내 명예는 인간의 목숨과 비교하면 얼마인가? 그 조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도연은 전화를 끄고 방으로 돌아갔다. 은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3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과 나에게 호기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은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내가 당신을 입양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은지는 눈을 깜빡이다가 웃었다. 그럼 당신은 그것을 원하시나요? 도연은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희망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그녀에게 단순한 도우미 이상의 애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먼저 치료에 집중해. 꼬마야. 은지는 눈을 감고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이 퍼져나갔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그 며칠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이제 보살핌을 받는 것과 영양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끊임없는 건강검진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직도 아프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정말로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연은 아직도 매일 병원에 간다. 그는 은지의 건강검진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은지를 혼자 두는 적도 없었다. 병원 사람들은 점차 억만장자와 마른 여자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일부 간호사들은 은지 씨를 램 선생님의 작은 공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듯하더라도 도연은 여전히 길고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병원에 들어가자 구겨진 셔츠를 입은 중년 여성이 그에게 달려왔다. 당신이 도연 씨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는데 마치 많이 울었던 것 같았다.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갑자기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은지가 살던 보육원의 관리인이에요. 우리를 고소하지 마세요. 문을 닫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도연은 깜짝 놀랐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고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다소 차갑게 말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여자는 떨었다. 누군가가 그가 고아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고아원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은지가 잘 돌보이지 못한 건 알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꼭 필요해요. 도연은 발치에 무릎을 꿇은 여자를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세요. 저는 종결이나 소송에 관심이 없습니다. 난 단지 은지가 왜 그곳을 혼자 떠나야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고 자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의사가 은지가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치료비를 낼 돈이 없어요. 그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용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잔인한 사람도 아니다. 고아원은 지금 어떤가요? 그는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어렵죠. 도연은 은지의 병실 쪽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저는 그곳을 폐쇄하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가서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좋은 곳이라면 은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겠습니다. 그녀는 즉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갑시다. 도연의 차가 낡은 집 앞에 멈췄다. 집의 페인트는 온통 벗겨져 있었다. 철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안에는 몇 개의 깨진 장난감이 있는 작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캠프에 있던 아이들이 달려나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여인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아이들아, 이 사람이 도연 선생님이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어린 소녀가 달려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은지를 구한 사람이 바로 너지. 도연은 깜짝 놀랐다. 그 소녀는 밝게 웃었다.
은지는 항상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줄 만큼 친절하다면 그녀가 돌아와서 우리 모두를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눈앞의 어린아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은지는 이곳을 떠났지만 이곳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관리자에게로 돌아섰다. 나를 데려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그 여자는 재빨리 그를 각 방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정말 가난해요. 방은 비좁고 침대는 낡았고 책이나 장난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음식은 몇 가지 간단한 요리뿐이었고 분명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가장 놀란 것은 이곳의 아이들이 징징거리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여전히 서로 웃고 농담을 합니다. 그가 경기장으로 돌아오자 감독은 그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곳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여자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계속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은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요. 그녀는 깜짝 놀랐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자선기금을 준비하세요. 저는 일회성 도움이 아닌 장기적 계획을 원합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환호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갑자기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은지에게 우리가 그녀를 너무 그리워한다고 전해줄 수 있어. 도연은 몸을 숙여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확신하는 도연이 은지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미소 지었다. 오늘 종일 어디에 계셨어요? 도연은 앉아서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은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다들 잘 지내? 널 그리워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은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그를 꼭 껴안았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도연은 약간 어리둥절해하다가 웃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꼬마야, 너는 아직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은지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도연은 팔에 안긴 마른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지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보도에서 잠을 자는 집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끗한 병원 침대와 세 끼의 정식, 그리고 병원을 걱정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만장자는 회의와 사업으로 바쁜 가운데도 매일 병원에 간다. 점차로 은지 옆에 있는 그의 존재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은지 자신의 변화였다. 그날 아침도 언제나 그렇듯이 현석 의사가 은지를 진찰하러 왔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살펴보고 맥박을 확인한 다음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그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초기 치료에 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몸은 천천히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도연은 귀에 깊게 듣고 있던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절한 치료를 계속한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은지는 숨을 멈췄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당신은 죽지 않았군요. 의사와 도연은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의사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곧 형식적인 절차가 시작될 테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극복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도연은 소녀의 가느다란 어깨를 살며시 꽉 쥐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은지가 천천히 회복하는 사이 바깥 세상에는 억만장자와 소녀에 대한 소문이 들끓기 시작한다. 소셜미디어에는 도연에 대한 게시물이 넘쳐난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칭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있을 뿐이야. 이게 그의 사생아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자라면 아이를 돕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 도연은 그런 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언론과 파파라치의 지나친 관심입니다. 어느 날 그가 병원 밖으로 나오자 12명이 넘는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램씨, 물어봐도 될까요? 그 소녀를 입양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이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시나요? 왜 그 소녀를 돕고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연은 멈춰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소란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가 조용히 있으면 그들은 더 많은 추측을 할 것이다. 나는 은지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도록 돕지 않을 거야.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이 여자예요? 다른 기자도 합류했습니다. 도연은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그녀가 아니겠어요? 그 대답에 군중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안에는 그의 비서인 시오라는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더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미디어가 너무 깊이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걸 말하게 두자. 우리의 일은 은지를 구하는 것이지 여론과 논쟁하는 게 아니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약간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이것을 파헤쳐 당신에게 영향을 끼친다면요. 도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도연이 은지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은지는 간호사가 건네준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울렸다. 삼촌, 방금. 정말 좋은 이야기를 읽었어요.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다친 작은 새 같은 것이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은지는 그를 흥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그 새처럼 될 것입니다. 질병이 저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연은 웃었다. 너는 내가 만난 가장 완고한 꼬마야.
그러니까 몸이 나을 때까지 여기 머물래. 도연은 은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내가 떠날 것 같아. 은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아니요.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찬란한 일몰이 도시를 뒤덮으며 새로운 하루가 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는 그날은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은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검사와 치료를 받습니다. 고통스럽고 지칠 때가 있었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포기하고 싶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을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은지의 곁에 항상 있는 사람은 바로 도연이다. 그는 수많은 일로 바빴지만 그래도 매일 은지를 찾아갈 시간을 가졌다. 아기가 최상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가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깊이 잠들었을 때 도연은 병원 창문 옆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긴 듯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비서인 시우가 들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사장님, 여기 당신이 설립을 요청한 자선기금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자 하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장의 서류를 넘겼다. 좋아요. 하지만 이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시우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사장은 여전히 똑같아요.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주의를 끌기를 원하지 않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지가 잠들어 있는 병원 침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가 무료로 뭔가를 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다. 시우는 약간 당황했다. 무슨 뜻이에요?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금까지 저는 사업, 숫자, 이익만 알고 있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지를 만나고 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삶, 희망, 믿음이에요. 시오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변했다고 생각해요. 도연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현석 의사는 은지에게 공식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알린다. 매우 피곤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극복한다면 괜찮을 거예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저는 할 수 있죠. 삼촌. 도연은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누구보다 강해요. 당신은 해낼 거예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은지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악몽이었습니다. 은지는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몸은 늘 약해지는 걸 느꼈다. 때로는 죽 한 숟갈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기만 했지 감히 울음을 터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 옆에 조용히 머물렀으며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은지는 목소리가 약해져서 속삭였다.
그럼 포기하지 마. 도연이 대답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오랜 항암 치료를 받은 은지는 일어나 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거울 속에 자신의 얇아진 머리카락을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못생겼어. 그것이 속삭였다. 도연은 신문을 내려놓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것을 본다. 도연은 살짝 웃으며 갑자기 일어나 은지 옆으로 걸어갔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잠시 후 방을 나갔다가 이발도구를 들고 돌아왔다. 은지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짓을 할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이발기를 켰다. 그의 두꺼운 머리카락이 떨어지면서 쉬익거리는 소리가 났다. 은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도연은 멈춰 서서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둘 다 똑같아졌어요. 은지는 입을 크게 벌렸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미쳤어.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못생긴 게 아니야. 그냥 머리가 새로 잘랐을 뿐이야. 그리고 머리를 내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은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킥킥 웃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가 다시 도연의 머리를 만졌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지만 좋아하지. 은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3개월간 질병과 싸운 끝에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석 박사가 파일을 손에 들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지를 바라보다가 도연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은지의 몸은 치료에 아주 잘 반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감시하기만 하면 되지만 그녀가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은지는 도연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로 살 거야. 도연은 아기를 꼭 껴안았다. 물론이지. 꼬마야. 은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나를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 도연은 어린 소녀를 살며시 품에 안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창밖으로는 태양이 떠오르고 밝은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후 은지의 건강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마르지 않았고 피부도 덜 창백해졌습니다. 매일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으며 치료를 받을 때마다 메스꺼움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여전히 관찰을 위해 병원에 머물러야 합니다. 도연은 아직도 매일 그곳을 방문한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도 없고 긴 하루를 침대에 누워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은지는 걸을 수 있고 심지어 병원 복도를 뛰어다닐 수도 있어서 간호사들이 계속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은지야, 뛰어다니지 마. 넘어지면 어떡해. 간호사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은지는 싱긋 웃으며 도연의 뒤로 달려가 숨었다. 저를 보호해주는 램 삼촌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도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꼬마야, 계속 나쁜 짓을 하면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줄게. 은지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약간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가 결정을 내릴 때가 된 듯합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잠이 든 뒤, 도연은 병실에 앉아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호야, 내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시호는 놀랐다. 그렇습니다. 계속하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말했다. 은지를 입양하는 게 어떨까요? 시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항상 이를 먼저 생각하는 자신의 상사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걸 원하시나요?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언제부터 이런 아이를 걱정하게 됐지? 시호는 그를 바라보며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연은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절차를 시작합시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깨어났을 때 도연이 의자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물었다. 또 여기서 자요. 도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말할 게 있어요. 은지는 호기심에 몸을 똑바로 세웠다. 무슨 일이에요? 삼촌.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은지야, 나랑 같이 살래. 근지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을 입양하고 싶어요. 방 안은 조용했다. 은지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죠. 도연은 웃었다. 꿈이 아니야. 꼬마야. 만약 내가 동의한다면 지금부터 너는 내 딸이 될 것이다. 은지는 뛰어 일어나 그를 꼭 껴안았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도연은 어린 소녀를 꼭 껴안으며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가는 건 아니겠지. 근지가 목이 메어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소녀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그의 목소리는 상냥했다. 내가 약속했잖아요. 근지는 그를 더욱 꼭 껴안았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고 느낀 때였습니다. 도연이 은지를 입양했다는 소식은 곧 사방으로 퍼졌다. 언론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은지를 데리고 큰 저택의 집을 얻었지만 결코 가족 같은 따뜻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들어온 후로 모든 것이 바뀐 듯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디든 달려가서 모든 구석을 탐험했습니다. 큰 소파 위로 뛰어 올라가고 부드러운 카페트 위로 구르고 정원으로 달려나가서 활짝 핀 꽃을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이 마음에 드시나요? 은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그 소녀는 갑자기 멈췄고 그녀의 눈은 약간 주저하는 듯했다. 무슨 일이야? 근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속할까? 도연은 앉아서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지야,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너를 입양한 것은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너를 내 딸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야. 은지는 그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입술에 가벼운 미소가 나타났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도연은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곧 가볍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내 아빠예요. 은지는 그를 다시 꼭 껴안았다. 그 넓은 저택에서 처음으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도연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다. 은지는 공식적으로 도연의 딸이 된다. 빌라 전체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큰 집은 항상 으스스하게 조용했고 집사와 직원들만 드나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나타난 이후 집안 곳곳은 웃음소리, 뛰어다니기, 수다로 가득 찼다. 도연은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은지를 입양한 뒤 도연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아빠가 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은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방으로 달려가 그를 흔들어 깨운다. 아빠, 일어나세요. 배고파요. 느리고 조용한 아침을 익숙하게 보내던 도연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깨어나야만 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세련되고 사치스러운 요리가 아닙니다. 이제 은지 씨를 위한 죽이나 계란 후라이가 늘 식탁에 오르게 됐다. 어느 날 아침밥을 먹던 중 은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다. 아빠, 요리할 줄 알아요. 도연은 약간 어리둥절했다. 그는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지는 턱을 교차한 채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요리해요. 그래서 그날 넓은 주방에서는 강력한 억만장자와 어린 소녀가 계란 후라이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계란은 다 타고 기름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어쨌든 아빠가 나보다 낫잖아. 도연은 웃었다. 그의 인생에서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지의 새로운 삶은 화려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그녀의 미래이다. 어느 날 시호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사장님, 은지 양에게 적합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도연은 목록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대기업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명문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은지가 정말 이런 곳에 적합한가 하고 고민했다. 은지야, 학교 가는 게 어때? 그는 물었다. 은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었다. 그의 질문을 듣고 어린 소녀가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다. 정말로 제가 학교에 가는 게 좋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아이들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보조를